미중 패권 시대와 우리의 선택. 세계 각지 그리고 국내 방방곡곡에 계신 김갑수 TV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예고 드렸던 대로 학습 방송으로서 미중 패권 시대와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사항은 두 개의 텍스트에 의거하고 여기에 저의 의견을 첨가하는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의 텍스트는 하나는 G2 불균형입니다. G2 불균형은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7, 8년 됐는데요. 미국 예일 대학 교수인 미국 예일 대학 교수의 저작물입니다. 이 저자의 이름은 스티븐 로치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텍스트는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에서 한국인 저자의 최신작입니다. 아마 이 책이 나온 것이 2018년 아니면 19년일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자료 화면에는 G2 불균형 이 텍스트가 뜨고 있습니다. 먼저 이 G2 불균형 먼저 짧게 논의하고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시대에는 없다. 바로 이 책에서는 우리의 선택, 한국의 선택에 관해서 아주 많이 논의하고 있으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학습 방송은 1회당 25분 내지 3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 몇 회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추정하건대 4회 내지 6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패권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1820년대 중국은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과거 유럽 중심주의 사관에서는 12세기 이후부터 유럽이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이후에 우위를 점했다. 해가지고 거짓말이 좀 후퇴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1800년대 아편 전쟁의 시점에서 서양이 동양보다 아시아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는 정설화됐죠.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진보 세력은 유럽 중심주의 사관에서 이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19세기 중반까지, 즉 아편 전쟁 직전까지 중국과 인도의 GDP가 세계 경제 양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대의 중국 더하기 인도는 오늘날의 미국 더하기 중국보다도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물론 다 이런 것들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세계 경제 패권은 당연히 이제 미국이 거머쥐게 됐는데요. 1820년에서 130년이 지난 1950년에 미국은 세계 GDP의 27%를 차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청나라가 차지했던 세계 경제 비중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예상 연도가 좀 다릅니다만은 2025년쯤에는 중국과 미국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G2 불균형인데 조금 이따가 논의할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는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규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또 GNP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논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경제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몰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G2 불균형의 저자 스티븐 로치가 제시하는 견해는 지극히 상식적인데요. 한마디로 해서 미국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2010년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3,1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즉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대국은 100개가 넘습니다. 102개 국가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인의 소비 성향은 여전히 높으며 낮은 저축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6세기에 몰락한 유럽 왕정 국가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 스티븐 로치의 표현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의 그 Invisible Hand가 아니라 네오콘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래서 미국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자기 노력 없이 거짓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덕분입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소비재를 염가로 제공받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익을 누린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라는 데 역설이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대미 수출로 지난 30년 동안, 심지어는 45년 동안 고속 성장을 이루어왔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이 시점상에 좀 그 미비점이 있어요.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경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4, 5년 전부터 미국의 경제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쇠퇴하거나 몰락하고 있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여전히 미국은 가망성이 상당 기간 더 있는 나라라는, 미국에 대한 또 새로운 재평가가 또 이루어지는 게 또 최근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책의 저자는 오늘의 미중 관계를 상호 의존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정략 결혼에다가 비유해 놓았습니다. 미국의 과잉 소비와 중국의 고속 성장은 서로 살을 맞대고 있는데요. 2010년 기준 미국의 자회사 13만 1,000개가 중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직접 투자액은 514억 달러나 됩니다. 물론 중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현재 중국인의 국민소득은 약 7,000불인데 지금은 이제 이건 6, 7년 전의 시점입니다. 이제 곧 중국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단계에 봉착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국민소득 1만 7,000불을 넘기면서부터 경제가 심하게 정체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중국에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 저자의 직장이 제가 예일대학이라고 했죠. 예일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대학원들에는 사실 큰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들의 논문은 학문 연구에서 아주 기묘한 귀납적 논거 제시에서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점이자 약점이기도 해요. 미국의 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비해 창조성이 부족합니다. 이론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기간이 예일대학 조교 시절이었다고 회상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미국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책 저자의 주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은 미국의 전철을 똑같이 밟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불과 230년밖에 안 된 문화 신생국이지만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축적한 문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에서 여러 강대국 중에 하나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실증적이지만 미국이 미래에도 초강대국이어야 한다는 이 저자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정적 수준으로 비칩니다. 이 책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는 역사와 정치를 연결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하나의 경제 교과서일 따름이지 의미 있는 역작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이 점에서 맹점을 보입니다. 이 책은 1950년대 유일의 경제 패권을 누렸던 미국이 왜 갑자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지는 않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을 치른 미국은 1960년대에 다시 베트남 전쟁과 맞닥뜨렸습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전쟁을 멈추지 못했죠.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 즉 네오콘이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쇠퇴하는 건데요. 미국은 20세기 중반 이후 명백히 군국주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고, 자, 여러분들 제국주의도 그렇지만 군국주의 역시 역사와 정치의 소산이죠. 그리고 군국주의는 다른 어떤 체제보다 수명이 짧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G2 불균형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좀 그치고요. 이 미중 패권 시대의 주요 텍스트인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 한국인 저자 한광수의 책에 의거해서 논의를 더 확대 진행시키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표지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화면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 이걸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보고 계신데요. 표지에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표지 말대로 이 책은 전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미국과 중국은. 대신 양국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음을 논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중 관계의 본질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부단히 핥히면서도 때로는 진지하게 담합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끝없이 견제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밀착을 회방하는 공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속내가 가장 포악하게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이 바로 1997년의 IMF 환란과 2017년의 사드 배치입니다. 이런 중대한 논의는 또 더 자세히 할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이 경제체제로 강제로 편입되다시피 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이 IMF 강제 편입은 하나의 재앙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국에 대한 홍콩 반환,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중국과 연결되는 주요 통로인 홍콩 경제를 몰락시켜야지 중국 경제를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홍콩의 경제를 헤지펀드를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바로 이때 주범이 조지 소로스라고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것이 왜 실패했는지는 또 차후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이 IMF 환란이 태국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을 제물로 삼았던 겁니다. 저자는 이로 인해서 그 한국 전쟁을 능가하는 경제 손실을 입었고 중산층이 통째로 무너졌으며 지금도 그 악취가 살아 숨쉬는 재난이었다. IMF 사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로 인해 한국이 충격을 받는 사태는 지금도 최근에도 일어났죠. 2017년에 사드 배치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드 배치를 제일 먼저 기획하고 발표한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과 중국 시장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고개를 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드 배치 발표 직전 황교안 당시 총리가 중국 방문해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당시 그는 중국 지도부에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합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결례를 범했다, 비례를 범했다라고 하지 않고 한국 외교의 대실패였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구만요. 아무튼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불안한 고개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어쨌든 사드 배치로 그 중국의 보복이 들어왔죠. 그러나 이 중국의 보복은 사실 무섭기는 했지만 제한적이었어요. 이런 악조건에서도 한국 경제가 나름 버티고 있고 미래의 전망도 밝은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거대 시장 덕분이라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식인과 국민은 중국에 대해 무지하며 심지어는 터무니없이 오해를 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최근 도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그런 일들은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한국인의 뇌리에 박혀있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소산입니다. 저자는 서방에서 말하는 중국 이야기는 하나도 믿을 게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 책은 G2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 북의 적대적 분단 상황을 해소해야만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주장 자체는 그리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근거로 제시되는 예증들이 이전의 책들에서는 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계획경제에서 문화혁명의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 중에 있었던 아주 탁월한 인재들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소개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에 관심이 많고 꽤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20회 가까이 중국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서 아주 유용한 지식과 정보들을 적지 않게 새로 얻었는데요. 먼저 이 책의 이제 저자를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화면에 이 책의 저자인 한광수 미래 동아시아 연구소 이사장, 전직이 그 인천대학 교수였죠. 이 사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1979년 이래 40년 넘게 한중 관계를 연구해온 중국 전문가예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그리고 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서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을 비롯해서 여러 요처에서 고문 또는 자문 역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이 저자 소개를 다소 장황하게 한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누구보다도 중국을 잘 알 수 있는 이력을 가졌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논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2010년대 미중 경제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2018년도의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주 읽기에도 수월한 책입니다. 2018년도 미국은 무역 적자가 8,766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적자가 10.4%나 더 늘어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달러 강세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8,786억 달러.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우리나라가 세계 6대 수출 대국에 듭니다. 그런데 2018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6,048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액이 우리나라 수출 총액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해마다 적자를 내고 천문학적 규모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겁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이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오직 미국에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달러라는 세계 기축통화의 발권력을 미국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무역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니까 우리처럼 외화를 벌기에 고생해야 할 필요가 없고 종이에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근본이제를 1971년에 폐지하고 달러를 석유본이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바꾸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동에서 석유를 사려면 항상 달러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달러입니다. 이 달러만 지키면 미국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물론 이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요. 이 달러가 기축통화의 권위를 만약 상실하게 될 경우 미국이라는 나라는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깨뜨리려는 세력이 있으면 미국은 전쟁을 불사합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바꾸려고 시도했다가 미국의 눈밖에 났던 겁니다. 2018년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4,192억 달러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3,756억 달러에서 11.6%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유엔 통계 기준 2017년에 4,19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미국으로부터의 흑자 규모가 거의 전체 수준에 육박합니다. 자, 이런 현실이 미중 무역 갈등의 기반에 놓여 있는데 중국의 세력 확장 공세가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경제 문제가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해결하는 경우는 늘 이 부작용을 낳죠. 세계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가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